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광주 조선대 상공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광주 조선대학교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목례를 하다가 나중에 멋쩍게 손을 올렸습니다. 왜? 국기에 대한 경례도 동네마다 다른가요? 퇴주잔을 본인이 마셔버리는 풍습처럼 말입니다. 서울 논현동 이명박 씨 집 상공입니다. 이명박 밑에서 홍보수석을 한 이동관 씨, 오늘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나와서는 MB가 지금 보수에 다른 대안이 없고 개인적인 연도 있고 하니 신중하게 잘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인 연은 무엇일까요? 박연차 게이트 못 본 척해서 도움 준 거 말인가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상공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다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피의자 신문 때 판사는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이런 건 아니었겠죠? 한편 보수단체 엄마부대 봉사단의 일부 회원들이 삼성 백혈병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반올림 농성장에 찾아가 반올림 회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현수막 등 시설물을 훼손했습니다. 네, 이런 엄마를 둔 자녀분들, 이 질문 받을까봐 염려되시죠? 너그 엄마 뭐 하시노? 중국 베이징까지 넘어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양변기도 품질 불량을 이유로 무더기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씨가 가는 곳마다 변기를 바꿔서 그래서 한국산 양변기는 품질 불량이다 라고 중국 측이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광고 듣는 사이에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 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65세 정년을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년 도입은 소수가 특권을 쥐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노인 폄하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찰관, 교수 또 여러 직업들을 해왔는데 다 정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이나 그 고위급 장관들은 정년이 없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주로 다 차지하고 계시는 현상을 보고 나는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정리해서 그 생각을 쓴 겁니다. 그 설명을 그럼 좀 들어보죠. 일단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금 다 정년이 있는 거죠? 다 있죠. 다 있죠. 네. 선출직 공무원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65세 정년 도입 어떤 취지입니까? 선출직만 없는 게 아니고요. 장관도 임명직인데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정부직의 상당수가 정년이 없죠. 고위 공무원, 예.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취지이고요. 더구나 이 공직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다른 공직에도 정년이 있다면 이 선출직 최고위직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고요. 또 하나는 하한은 있잖아요.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하한선 있죠. 네,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차라리 이 하한도 없애버리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나설 수 있고 연령과 상관없이 본인 능력에 따라서 선택받으면 되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정년은 도입하지 하한은 없애자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없애려면 다 없애고. 없애려면 다 없애라. 예, 선출직의 특성을 살려서 없애려면 다 없애고. 예. 두려면 하한도 듯이 상한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둬야 된다. 근데 이제 당장 나온 반발이 네. 요즘 65세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다. 한창 일할 나이다. 게다가 정치라는 거는 경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어야 조정자, 결정자 역할도 잘 해낼 수 있는데 65세에 그만두라니 이거는 현실을 너무 외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에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활력이 넘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이분들의 일자리는 안 줘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유연 무슨 근로제 근로제 해가지고 다 그 정리를 하고 쉬시라고 강제로 내쫓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특수 기득권층 아닙니까? 아주 소수의 이분들은 최근에 이제 제론트크라시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기득권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한 수십 년 동안 쥐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노인 폄하라든지 어르신분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니고. 반대죠.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 세계 1위 아닙니까? 예. 노인 복지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이런 분들은 가장 정치 권력을 쥐고 계신데 노인 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걸 같이 엮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 박근혜의 실패는 여성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식 선언은 내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권 도전이 되시는 거죠? 네. 이번 도전 심 대표 개인으로나 정의당에게로나 어떤 의미입니까? 촛불 민심을 받드는 대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국민들은 고단한 삶을 바꾸는 과감한 개혁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라 노력과 능력만큼 평가받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정의당의 존재 이유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도 다 개혁하시겠다 그러거든요. 정치 개혁, 정권 개혁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까지 국민들이 권력을 준 만큼 실질적으로 개혁을 했는가 하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망설이고 또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정치권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멱살잡이를 해서 탄핵 소추를 가결시킨 겁니다.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저와 정의당이 중심을 잡는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 요즘 행보 여러 가지 평가들 나오는데 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조기 방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너무 이게 지금 칭찬인지 비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반기문 총장은 사실 정치 루키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본격적인 검증도 지금 시작 안 됐는데 온갖 논란과 구설수에 휩싸여서 완주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아, 완주가 의심스러울 정도세요? 네, 지금 뭐 이 온갖 논란과 구설수가 벌써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 측근 비리 또 권력을 사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 점에서 반기문 총장은 검증 과정을 통과하실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죠. 이제 심상정 대표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하시면 이번에 유일한 여성 대권 후보가 뭐 아직 유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의 여자 대통령인데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여성 정치인들 전반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생길까 봐 좀 걱정이에요. 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걱정 솔직히 좀 드시죠?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최고 강점과 단점이 뭐냐고 누가 물어봤을 때 최고 강점도 여성이고 단점도 여성이다. 그 단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변호인, 대통령 변호인이 여성의 사생활을 거론할 때 제가 가장 큰 모욕감을 느꼈어요. 여성 정치인은 공사도 구분 못하는 것처럼 전체 여성들을 폄하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워킹맘 같은 경우엔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런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여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은 여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여성 대통령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 시민을 학살했을 때 남성 대통령은 더 이상 뽑지 말자 이렇게 말한 분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의 실패지 여성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기문 전 총장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문을 닫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아니라 그쪽 측 인사들이 2년 반 전부터 저를 접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을 놓고 했지만은 귀국 후 그분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러한 검증 관계를 볼 때 최근에 와서 우리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보면은 그 정체성이나 위기관리 능력이나 그분의 언행이나 그분을 싸고 있는 인사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이나 정체성에 좀 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멀어져 가고 있는 건데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신지요? 그렇게 우리는 폐쇄적이지는 않습니다.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으로 보면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아무튼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거의 문을 닫았다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의 문을 닫았다는 말씀은 국민의당과 반기문 전 총장의 연대는 이제 불가능한 쪽이다.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분이 아직도 명확한 그러한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소위 그랜드 플랜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예. 우리 국민의당과는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박 씨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우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MB의 입으로 불렸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이었는데요.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이동관 씨 발언,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반 전 총장의 집권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특히 더 이동관 전 수석님도 포함이 되지만은 MB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제 참여하는 걸 보고 이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야당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거꾸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문 전 대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노무현 정권 때 핵심적으로 일했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거꾸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노무현 정권은 성공한 정권이었는가? 5년 동안 사실은 대립과 갈등, 그다음에 끊임없이 국민들 기억 속에는 싸움박질을 하다가 끝난 정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게다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있고 그래서 폐족 선언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네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무조건 실패한 정권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 재창출 했다는 책임 문제를 추궁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부의 그 실패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일했을 뿐이고. 반 전 총장 쪽에 이제 합류하시기 전에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으셨나요? 합류했다는 표현도 아직은 조금 그런데 그냥 외곽에서 도와드리는 거지 아직 캠프가 차려진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런 상황 자체는 보고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글쎄요. 어쨌든 지금 보수의 다른 대안이 없고 어쨌건 또 개인적 연도 있고 해서 도와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잘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각에서 얘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좀 이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앞에 나서서 지금 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잖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나라 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신중한 이 행보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먼저 도와줘라든가 지금 반 총장을 이용해서 정치적 부활을 꿈꾼다 이런 것은 야당이 그냥 제기하는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탈당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은 대선에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정청래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 얘기 좀 마저 얘기한다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를 하나로 모으는 공동정부, 연립정부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창당하지 않거나 당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빅텐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왜요? 별로 이번 대선 국면에 의미 없는 변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본인의 구상을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현실 정치에 작동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멘트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탈당설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직접 대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본인이 나온다고 해도 대선 주자 지지율에 1%나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예 대선 주자 8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쳇말로 그냥 광팔로 나오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그게 변수가 되지 못하고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탈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문 세력들과의 동반 탈당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국회의원들은요. 다음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는 것이 목표이지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되고 후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아니 이 제1야당의 그런 집이 있는데 여기를 가출할 사람이 몇 명이 됐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야, 김창희! 김창훈!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아유, 정재욱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령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피박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라이벌끼리 피 터지게 박학다식을 겨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벌, 수요일의 라이벌은 문님과 안님입니다. 문님 먼저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누군가로부터는 1등 대선 후보라고 소개받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워서 저 문재인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방금 저 말을 믿으십니까? 빈자리를 채우다니, 있던 사람도 내쫓는 문 대표님 아니었습니까? 아니, 안 대표님, 제가 언제 안 대표님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걸 꼭 말을 해야만 말했다고 하는 겁니까? 안 대표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따로 나가서 당을 차리겠다, 이러면서 분당하신 분이 누구시던가요? 그 얘기는 말고요. 사드 문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 대표님은 어제 하신 말씀하고 오늘 하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녹음을 하든지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호호호, 제 사드에 대한 입장은 몇 번을 얘기해야 믿으시겠습니까? 이 진정한 해법은 다음 정권에 넘겨서 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비준하도록 해야 타당한 것이지요. 지금 시점에 무작정 취소하는 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전에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선동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는 보수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까? 지금은 야권이 주저없는 대통령 퇴진을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이제 발목 그만 잡으시고 함께 하시지요. 그걸 지금 성대모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안철수 대표님도 하나도 안 똑같아요. 안 대표님, 국민의당 사정 보니까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던데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하시지요. 지금 저를 회유하시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면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저한테 넘기시지요. 호호호호. 안 대표님, 참 사가지 없이 말씀하시네요. 지금 저한테 욕하셨습니까? 패권주의자라더니 알고 보니 막말주의자였군요. 패권주의 얘기 이제 좀 그만하시죠. 저는 이미 당에다가 다음 대선 룰 다 맡겼어요. 저는 어떤 방식이든 당 지도부가 결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 지도부가 친문 아닙니까? 친문 패권 집단. 패권 집단이라니요? 아니, 패권이 무슨 뜻인지 또는 패권 집단의 구성원이 누군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꼭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하셔야지요. 말을 먼저 꺼내셨지 않습니까? 꼭 말로써 해야 알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누가 제 이름을 팔아서 세도를 누렸다면 이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문 대표님, 꼭 아셔야겠습니까? 패권 집단이라면 누군가가 패권을 행사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누굽니까? 박지원 대표입니다. 박지원 대표라니요? 아니, 박지원이 왜 나오죠? 박지원이 어느 당 사람인가요? 또 박지원 대표를 비난하려고 하시는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문 대표님은 국민에게 희망을 못 주는 정치, 대결과 반목의 정치 아이콘입니까? 이런 나쁜 정치 제가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자, 말씀 다 나누셨죠? 오늘 퀴즈 문제는 제가 내겠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광주라고 했습니다. 아니지요.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는 어디일까요? 이 정답 제가 맞히겠습니다. 네, 문님, 정답은 전라남도 진도. 아닙니다. 진도에서 명량, 대첩 등 큰 전적을 남기시긴 했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정답을 제가 맞히겠습니다. 정답은 상계동. 상계동 아니죠. 상계동이 아니라면 상계동의 큰별은 역사상 내가 처음이란 말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도 이 씹새끼야! 네가 상계동 살아봤어?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참고로 이담채 김치가 오는 22일까지 가격 할인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 M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 M.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 M.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 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보면 말이죠. 국민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웃음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참 허물이 많아 보이는데 예. 얼마나 국민들을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허물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행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참 이런 일이 좀 지속되니까 네.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오늘 그 한겨레 특종이 아주 경천동지 할 특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한 얼마 전부터 이제 취재를 해서 이 예. 기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반기문 총장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예. 전현직 검찰 관계자, 당시 이제 수사팀 관계자들이겠죠. 예. 대검 중수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썼고, 그건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별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정청래 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그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전 중으로 반기문 측에서 반격을 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장면이 보도되지 않으면 참으로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히 정말 대선 주자로서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해명이 이제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지금 오후에 접은 이 시각까지도 뭐 사실이 아니다, 뭐 고소를 하겠다, 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뭐 전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청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기국 기자회견에서 그 박연차 리스트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기문 전 총장이 제 이름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만 말하고 나는 안 받았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는 말을 안 했다. 그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뭐, 내가 돈을 받은 건 사실인데 왜 박연차가 나를 불렀을까?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고. 예. 정말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정말로 이게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라면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본질은 그거잖아요.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본질은 반기문이 박연차한테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그렇죠. 반기문 전 총장은 그 본질을 이제 회피를 해서 논점을 회피해서 왜 내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봉화마을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방명록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잇겠다면서 사람 사는 사회를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지 예. 사람 사는 사회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람 사는 사회도 다운표를 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명백한 실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하겠다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제1의 슬로건 사람 사는 세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마치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듯한 다급한 행동들로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청래 전 의원의 결론은 이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결국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못하고 마치 유랑극단 단장처럼 떠돌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쯤이면은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서야 하는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니 참 국가적으로도 불행입니다. 그 자신이 뭐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라 망신 아닙니까? 이게 위인전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그 출판사에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인전에까지 나온 위인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65세 이상은 대통령 출마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저도 덩달아 이렇게 뉴스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죠? 그 예전 인터넷 방송에서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어르신들 이분들 좀 참석을 자제하게끔 서울시청역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했는데 그거 갖고 완전히 털렸죠, 뭐. 아니, 뭐, 그건 그야말로 농담이시고. 농담이었죠, 표창원 의원께서는 그쵸. 정색하고 지금 이런 말씀 하신 건데, 좀 억울하시겠네요. 예. 표창원 의원은 어쨌든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이나 고위급 장관들은 정년이 없고 연세도 많은 분들이 주로 다 차지하고 계시는 현상을 보고 쓴 거다. 예.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장, 군수 등엔 주별로 60세에서 67세까지 출마 연령 상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 주장은 72세인 반기문 후보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표창원 의원은 특정 당이나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이게 논란을 낳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63세인데 그러면 나중에 2년 뒤에는 물러나라는 얘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7대 총선에서 탄핵 공면 이후에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정말 절대다수의 큰 의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주춤했던 게 당시 이제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 해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과반 의석을 살짝 넘기는 이제 152석에 이제 그쳤던 그런 이제 아픈 기억이 있는데 표창원 의원의 이런 논쟁적인 발언은 그때 이제 상황을 이제 떠올리게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송현섭 최고위원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이제 노인직능위원회 대표 최고위원이신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표창원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노인 세대를 대변해온 우리 당의 노력과 가치에 바라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표 의원의 대통령, 장관,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65세 정년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참으로 유감이다. 표창원 의원은 노인 세대에 대해서 더 겸손하고 근신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태규 기자님은? 저는 이 발언은 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게 어쨌든 지난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동안 힘들었냐, 17대 때 왜 힘들었냐, 이게
이른바 108번내 초선들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 주장으로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발언을 조심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좀 초선들이 패기가 없고 아예 그냥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대 야당이 되고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임박을 해서 활발하게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불건전한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도 상당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단순히 물리적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은 아예 선출직 공무원 하게 하지 말자. 이거는 정말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매우 정략적으로 비칠 수도 있고 노인 세대에 대한 이제 분노, 그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 제1야당이면서도 지지율 40%를 넘기고 있는 가장 막강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이미 대통령이 다 되고 집권 여당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정제되게 정말로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기를 좀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론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저는 의견을 낼 자격은 없다고 보지만 저는 이런 말은 하고 싶습니다. 너무 젊은 지도자가 없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사회의 노장청이 다 고루 균등하게 이렇게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될 텐데 요직에 오른 사람들은 참 보수 정권 들어서는 특히 이 노년층에 너무 편중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년층의 삶이 특별히 나아지거나 복지가 두터워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이게 결국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런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김기춘 전 실장부터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러면 젊은 지도자가 없으면 젊은 지도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이제 국민들의 몫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65세 이상 링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밑으로 한번 뽑아보자.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그런 틀을 다 나와서 겨뤄보고 젊은 지도자가 승리를 해야 이제 이른바 세대 교체가 되는 거겠죠. 예. 인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그런 주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의 출연을 또 기대하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한구, 현기환 이런 친박 인사들을 제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명, 당에서 내쫓는 출당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윤리위가 윤리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한구, 현기환, 박희태, 그리고 이병석, 이렇게 4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죠. 부정공천의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공정한 공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었다. 그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LCT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 그리고 이병석 전 부의장은 포스코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 그리고 박희태 전 의장은 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명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김연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에 사실은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은데 당에서 출당을 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의원이 있는데요. 김연아 의원이 내심 바랐던 건 출당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김연아 의원이 현재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당무를 맡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3년. 이건 좀 엄청나게 중징계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청산의 핵심, 종양의 핵이라고 보는 임명진 위원장이 보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고 20일이죠. 오는 금요일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의견을 모으겠다. 윤리위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당원권 정지 3년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원권 정지면은 어떤 당직을 맡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당직 맡을 마음이 없겠지, 새누리당에서. 네, 없죠. 그리고 뭐 전당대회나 이런 데 어떤 투표권 뭐 이런 게 없을 것이고요. 그냥 국회의원 배지는 유지를 한 채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 바른정당에서는 그런 비례대표 의원들, 바른정당으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게 지금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은 빠집니까? 그러니까 20일에 본인들 출석을 요청을 했고 그 사람들이 윤리위원회에 나와서 그 소명을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회의를 소집해서 이들의 징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군요. 본인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액션에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을 쳐내면은 뭐 새누리당이 혁신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 출당 결정을 해도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7명이니까 의원총회에서 한 66명, 65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정도까지 새누리당 인적 분포가 그렇게 돼 있을까? 60명 이상, 65명 이상이 서청원, 최경환을 쫓아내는데 동의를 할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칼을 휘두른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임명진 위원장의 의도대로 굴러갈지 그건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본격 정치 논평. 수요일의 남자는 바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안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안 처장님도 감기 걸리셨군요. 아, 예, 지난 토요일까지 12번 연속. 한 낮 12시쯤에 나가고. 예. 한 3일 정도는 1박 2일로 했었고. 예. 아무리 일찍 끝나도 9시, 10시쯤 끝나고, 뭐 마무리하고, 연행자 없는 거 파악하고, 집에 가면 12시, 1시. 그렇게, 지난 토요일은 정말 추웠잖아요. 체감온도 한 영하 15도. 예. 그래서 남들은 다 중간에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리고, 한 번씩 쉬고 그러는데 저는 안 쉬었는데. 글쎄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딱
일요일에 일어나 보니까 몸에서 그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예. 그 감기놈이 오는 그 기운 있잖아요. 예. 그러더니 딱 걸렸습니다. 근데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안진걸 처장님은 감기 걸리실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가 퇴진 때까지는 아파서도 안 되고 예. 피곤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수요일의 남자 아니고요. 예. 김용민 브리핑의 남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남자입니다. 국민의 남자. 아니, 예. 촛불 집회 가면 예.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2008년 촛불 집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08년 촛불 집회 때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 뭘 마음에 안 들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이명박을 몰아내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양이 안 찬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남녀노소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기조로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는 일종의 전술적 합의까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응원 보내주시고 특히 되게 많은 분들이 김영민 브리핑 들어서 목소리 듣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그럼 지나가다가 김영민 브리핑의 그 목소리다 하시면서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아이고 참 제가 너무 책임이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별 말씀. 예, 안진걸 처장님 이번 주 토요일 1월 21일 총집중대회인데 탄핵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그런 집회를 하겠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매주 토요일 언제 한번 안 중요한 적이 있었겠냐마는 사실은 매주 토요일 총집중하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는 국민들께서도 완급 조절을 좀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매주 나오기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2주에 한 번 나오신 분도 있고 3주에 한 번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못 나오는 분들은 또 각종 그 온라인 생중계 사이트를 통해서 오마이뉴스 생중계만 누적 시청자가 작년 말로 1,0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정말요. 근데 나머지 팩트TV, 국민TV, 아프리카 방송까지 하면 수천만 명이 생중계를 본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완급을 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1월 달에 7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니까 많이들 오시라고 했지만 14일은 상대적으로 제가 홍보는 열심히 했어도 총집중이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기자님들께도 1월 21일이 총집중이다. 설날 전에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다 모아보자. 그리고 1월 안에 헌재가 탄핵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1월 20일이 총집중이라고 저희가 예고를 했고 제안을 드렸고 날씨도 1월 14일은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솔직히 지난주는. 근데 1월 21일은 상대적으로 덜 춥다고 하니까 역시 하늘이 또 돕는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설 전에 기분 좋게 다들 한번 대규모로 모여주시자. 전국 집중인데 서울로 오실 분들은 서울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가급적이면 서울로 집중하자 이렇게 지금 호소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1월 21일이 중요한 게 방금 우리 김용민 PD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1월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관계가 다 파악되어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보니까 박근혜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건 이해는 하고 있는 듯 한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니까 과정이나 절차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요. 회의를 7번 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그 회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6번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헌법재판소 전문가들도 7번 정도 또는 8번 정도 하면 편결을 내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 더 신문을 하고 재판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1월 안에 저희는 정말 지금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 안 되면 2월 초에 설날 끝나자마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분석에 하면 2월 9일 정도에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1월 안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했고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도 보면 다 1월 안에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도 나중에라도 혹시 또 이 수구 특권 기득권 세력들이 문제 삼지 못하도록 절차적 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대신에 저희가 토요일 날 한두 번 더 모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예. 근데 사실 요즘 저희들 국민 촛불 집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밌고 또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운동사와 행진도 같이 하시고, 예. 늘 말씀드리듯이 동창회, 동호회, 친구들과의 모임을 광화문 일대에서 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월 21일, 또 설 기간에는 좀 쉬시고요. 그 예. 다음에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셔가지고, 박근혜 퇴진은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박근혜 퇴진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이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토의를 가족들 간에, 친지 간에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연대 시민단체, 저희 박근혜 퇴진 국민운동 홈페이지라든지 온갖 군데에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 예. 날이 춥거나 몸이 피곤해서 또는 여러 가지 민생 곳 때문에 사실은 토요일 날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르바이트 노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온라인 촛불 광장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못 나오시지만 온라인에서 촛불 시위하고 똑같이 자유발언 때처럼 누구나 발언하실 수 있는 광장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계에서 그렇게 많은 의견 우리 국민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촛불 민주화 운동인데, 아니 이게 진짜 경복궁 청와대 부근부터 시작해서 저기 대한문까지 예. 한번 왕복해서 걷는 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운동이 되더라고요. 예. 한 10,000보 이상은 걷게 될걸요. 그게 몇 킬로 됩니다. 예. 청운동사무소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가 한 1킬로 가까이 되고요. 예. 거기서 또 대한문까지가 한 1킬로 가까이 되니까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시민들 반응도 살피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또 인원 추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쭉 돌거든요. 오늘 그리면서 일종의 이제 타원처럼 그리는 건데 마침 말이 나와가지고 경찰이 그렇게 박근혜 비호단체 인원은 뻥튀기 해주고 우리 촛불 집회 인원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줄이는 시도를 하다가 된통 혼나고 앞으로는 추산 안 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습니다. 아예 발표를 안 하겠다. 이것 다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정말 딱 육안으로 봐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경찰이 그 박근혜 우병우 세력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퇴진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날이 각오가 더 새롭게 드는 게요. 박근혜 최순실 세력,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단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도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게 꼼꼼하게 영장을 내놓으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분석이 되지만 사실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특검 안팎, 검찰 안팎,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삼성 이기론, 경제 이기론 하면서 영장 청구를 못하게 하는 작업들이, 음모들이 진행됐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일정하게. 그리고 실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잇따랐지 않았습니까? 일부 경제지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다 전부 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그룹들이 또는 그들과 함께 협잡했던 재벌의 그림자들이 아직도 깊숙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외신들이 너무 잘 봅니다. 이재용 구속되면 오히려 한국 경제 발전한다 기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했을 때도 그전에 이건희 처벌받았을 때도 삼성이 오히려 잘 나갔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의 사법 처리와 경제와 대기업의 경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번에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이 나가는 날 영장실질심사 재판도 있고 그 영장이 나갈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아침에 법원에도 가서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라고 기자회견도 집회도 하거든요. 하셨죠? 이제 하신 거죠.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하나씩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국 사회를 정말 헬조선으로 만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자들을 하나씩 엄벌해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대한민국 기운을 불어
넣기 위한 정말 온 국민의 프로젝트가 치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용 고발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예, 좀 생색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작년 6월에 이미 참여연대에서 이재용이 국민연금을 건드렸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배임의 공범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겠다는 의심이 있다라고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놨습니다. 예. 이 사건은 특별검사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 하고 또 이재용을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죠. 예.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드린 정황이 나와서 저희가 또 한 차례 더 고발했습니다. 3번 고발하고 거기에 국민연금의 손해를 5천억 이상 끼친 것 같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재용이나 문영표 등등에게 국민 입은 손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라고 1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재용이 그 과정에서 3조 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거뒀으니 특별검사는 구속수사뿐만 아니라 3조 원 안팎을 국가가 환수하라. 이런 긴급 수사 촉구민 의견서도 또 냈습니다. 예. 뭐 저희들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사실 정말 대다수 국민이 재벌 탐욕과 독점 체제의 피해자로서 열심히 싸우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예. 우리 반올림 노동자들 얼마 전에도 또 한 분 숨졌잖아요. 아이고, 79번째 네.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가 또 희생됐거든요. 그 삼성은 79번 모두 다 책임이 없다. 다 우연히 돌아가신 거다. 예, 단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 그런 악행이 켜켜이 쌓이고 원한이 강물이 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물론 삼성이란 기업과 총수 일가들의 전횡은 제가 구별해서 판단하고 이재용 감옥 가더라도 삼성은 잘 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재용 총수 일가랑 이건희 이재용 총수 일가랑 결탁해서 삼성의 경영진들이 나쁜 짓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삼성이란 기업이 불가피하게 책임져야 될 목도 있는 것입니다. 망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온갖 피해자들과 탐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룹 차원의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용 구속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노력하셨지만은 법원이나 검찰은 합당한 응답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항쟁이 정말 위대한 항쟁입니다. 처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박근혜 퇴진 정도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과제냐면서 그게 집중했었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나 위대한 항쟁이 계속되고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조금씩 확장된 것입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이참에 뇌물범죄, 정경유착, 재벌 특혜를 끊자. 그래야 우리 국민 경제가 살고 민생고 양극화 불평등 해결된다. 여기까지 지평이 확산되거든요. 그것이 정말 그 누구도 심지어는 DJ 노무현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이재용 구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희의 온갖 나쁜 짓이 밝혀졌을 때도 특별검사가 불구속 기소에 그쳤고 심지어 당시 이건희는 비자금이라는 죄를 단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명재산이라 갖고 오히려 재산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는데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삼성 일가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예전에도 이병철이 구속이 안 되고 그 아들이 구속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원이 영장 발부해서 엄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참. 우리 이완배 기자도요, 사실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재용 구속, 그 다음에 박근혜 구속, 이 두 개만 돼도, 거기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기춘, 우병우까지. 이 네 사람만 구속돼도,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많은 승리를 거두오셨잖아요. 조기 퇴진 입장 이끌어냈죠. 국회 압도적 탄핵이 이끌어냈죠. 아선 같았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완전히 깨졌죠. 새누리당이 둘로 쪼개졌죠. 이 모든 게 우리 국민들의 승리, 민중들의 진전인데 거기에 이재용,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까지만 구속돼도 이 운동은 90%는 승리한 겁니다. 나머지 10%가 이제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 나가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퇴진운동의 몫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운동의 몫으로 이렇게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헌재 판결은 뭐 이미 인용 쪽으로 기울었고요. 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날 예. 헌재가 올해 안에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예. 단 한 명도 엉뚱한 짓을 하지 마라.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해라. 예.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 예. 늦어도 2월 초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 국민의 열망을 예.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1월 20일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비호 세력이나 수구 특권 세력이 지금 유언비어 퍼뜨리고 뭐 촛불 집회를 돈을 받고 나온다는 둥, 뭐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둥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무서운 국민의힘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1월 20일은 기쁘게 또 설 명절 연휴도 있으니까 그때 좀 쉬시고요. 1월 20일 엄청 모여보시자고요. 한번. 예. 중요한 날입니다. 1월 21일 다 모이시고 뭐 당연히 저도 나갈 것이고요. 근데 안진걸 차장님. 예. 그 몇 시에 어디서 모여야 합니까? 예, 그거 중요한 거. 일단은 지난주에도 박정철 열사 30기 추모식 또 이렇게 사전 행사로 하고 정원수님 장례식도 우리가 사전에서 고이 보내드리고 했었는데요. 눈물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각종 사전 행사가 1시, 2시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4시부터는 예전에 작년에 이렇게 투쟁의 물꼬를 트신 분들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였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투쟁하다 백남기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고 억울하게 그다음에 한상균 위원장님 아직도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민중대회를 사전대회로 합니다. 4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의 노동자, 농민, 뭐 빈민, 시민 사회단체들이 총집결해서요. 그러니까 1월 20일이 총집주니까 그 대회도 잡은 겁니다. 일종의 이제 조직대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자비나 농민단체 속해 있는 민중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부터 사전대회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시민 자유 발언이 항상 인기잖아요. 신청하신 분들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되시는데 시민 자유 발언이 5시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6시, 7시부터 이제 본대회 하고 행진하고 이렇게 되니까 빠르면 4시 민중대회부터 나오시면 좋고요. 늦어도 5시 시민 자유 발언부터 나오셔도 좋고 조금 늦어도 그래도 5시 반, 6시면 본대회가 시작하니까 그때 나오시고 행진은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프로그램 확정되는 데요. 대략 빠르면 4시, 늦어도 좀 더 일찍 나오시면 사전 행사들도 있으니까 뭐 1-2시에도 나오셔도 되고요. 아무튼간 5시 안팎에는 시작을 한다. 무조건 그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날에는 1월 28일 날은 대규모 국민대회 토요일은 쉬고요. 아무래도 연휴니까 다 시골에 가시고 집에도 가시고 그러니까 대신에 세월호 광장에서는 세월호 추모와 거기서 농성하고 함께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월호 관련 행사는 좀 대규모로 있을 예정입니다. 광화문 나와도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1월 28일 날도 혹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광화문 나오시면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행사, 당연히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행사는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끝나자마자 매일매일 진행되는 촛불 집회가 재개되고 2월 4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진걸 차장님, 하여간 시민혁명이 완수되는 그날, 그건 뭐 박근혜의 탄핵 인용뿐 아니라 정치교체, 정권교체도 그러할 텐데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열심히 함께 정진하시죠. 예, 우리 김용민 PD님 그리고 우리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들께서도 더욱 건강하셔야 됩니다. 탄핵 만사성. 탄핵에 대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차장님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430억대 뇌물 공여와 횡령, 또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삼성 관련해서 어떤 분을 만나볼까 고민하다가 경영학도 경제학도 아닌 철학 전공자지만 삼성이 집어삼킨 우리 사회의 양심과 철학에 개탄한 나머지 삼성의 문제점을 캐온 철학자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바로 유명한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제 소개가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반기문 씨가 광주 갔던데. 아, 예. 네, 그랬군요. 예. 저는 뭐 꼭 그분을 보기 싫어서는 아닌데. 예. 지금 광주를 좀 피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인터뷰에서는 뭐 그동안 이제 삼성 불매 운동을 제안하셨고 또 도서 굿바이 삼성을 집필하셨던 분으로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실질심사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신 소감을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감개무량하기는 하지만 아직 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좀 여전히 좀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예. 발부된다면은 사건이 되는 건가요? 발부된다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뻐해야 될 축제 같은 것 아닐까요? 생각하는데요. 예,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다. 네. 예.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방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군부 독재에 말하자면 사슬 아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군부 독재 때문에 한국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은 건 또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1987년 이른바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과거와 같은 의미의 그런 어떤 독재 이제 체제는 끝나고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뭔가 참된 의미의 자유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었다기보다는 큰 수혜자는 재벌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수혜자는 재벌이다. 평소에도 그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만 군부 독재가 끝난 자리에 기업의 독재, 재벌의 독재가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과거의 군부 독재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끼친 악영향과 마찬가지로 재벌의 독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 그리고 한국 사회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된 민주화된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낡은 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왔고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되죠. 그동안은 거의 그런 어떤 비판이나 개선의 노력이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사태와 함께 한국 사회의 모든 적폐, 흔히 하는 말로 정경유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한국의 재벌 체제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삼성이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암적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차제에 이제 이걸 우리가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의 첫 걸음은 잘 못한 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용에 대해서 영장이 이제 발부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 역사에서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진보를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 타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독재 투쟁의 어떤 승리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건 제가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이 세계에서 특히 한국의 기업이 가장 독재적인 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4년이나 5년 만에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매일 사는 어떤 삶의 공간은 따로 있잖아요. 그게 기업이거든요. 회사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재벌 소유주들의 그 독재적인 권력 아래서 실은 대다수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거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 그것과 관계 있는 것일 테고요. 이재용 구속이 일종의 민주화 운동으로 연장선이죠.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만 민주화가 아니고요. 경제도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는 이거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놓았는데 이거 많이 듣던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경제가 무슨 구멍가게 경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른바 재벌 총수의
신상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삼성이 망한다. 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삼성은 지금 12번 더 망했어야 되죠. 지금 이건희 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어떤 그런 신상의 변화와 첨단의 초인류 기업의 운영이 직접 그렇게 연동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런데 삼성은 예전에 뭐 이건희 씨가 그렇게 호언했잖아요. 정치는 내뉴고 뭐 행정은 내뉴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한 적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낫다고. 예. 아무르면. 예? 네, 지금 전체로 보자면 삼성의 규모가 대한민국 공조직의 규모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 않잖아요. 시스템으로 다 움직이는 현대 기업에서 어차피 출근도 잘 안 하시는 분일 텐데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삼성이 망할 것 같으면 뭐 그런 기업이야. 근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게 뭐 미국의 부패 방지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삼성이 이재용이 구속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온갖 형태의 삼성에 대한 제재 혹은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조선일보다운 염려지요. 그러니까 본색을 그렇게 또 본의 아니게 드러내는 거라고 봐야죠. 조선일보가 어떤 종류의 신문인지 한국 사회에서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 신문인지 아니면 늘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신문인지 그걸 스스로 이렇게 커밍아웃 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좀 벌어놓은 그동안의 어떤 그 인상을 그래도 좀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박근혜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조선일보가 삼성과 아직은 적이 되긴 싫은가 보죠. 아무래도 거대 광고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시죠. 교수님, 사실은 이재용 구속은 시금석은 될 수 있어도 이것만으로 경제민주화가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진정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을 목표로 할 때 어떤 그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와야만 이 나라의 경제 정의가 바로 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기준으로 경제 민주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재벌 해체가 선별 조건이죠. 일본이 2차 대전 직후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오랜 경우에는 300년 역사의 재벌을 다 해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본 경제에 독이 된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전쟁 후 일본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재벌을 해체한다라고 하는 게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기업들을 독립법인으로 이렇게 독립시키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과 같은 의미의 오너십은 사실은 그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소유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요. 소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주식회사 같은 법인 기업은 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될 경우에는 오너라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소유주라고 하는 건 뭐만 있는 거 아니 대표만 있습니다. 대표가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주식회사 법인을 안으로는 운영을 하고 밖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그 대표를 뽑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만 이게 이 경우에 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벌을 해체해서 전부 주주 중심주의로 간다라고 하면 뭐 한국의 많은 재벌 산하 계열 기업들이 외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려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늘 답으로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건 기업 자체 내에서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기업 경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서 기업 경영 또는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외국인들 주주에 의해서 먹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경영권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권한에 관해서는 이제 노동자의 동등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지금 이러저런 많은 경제 경영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이사 추천권을 상법상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회이사 추천권을 종업원들한테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종업원들에게. 예.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에버랜드,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물산에 이제 들어갔고 또 제일모직 역시 삼성물산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개개의 기업들, 개개의 계열사들을 다 독립법인화해야 한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제가 지배구조에서 한편에서는 이제 종업원들의 어떤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특히 노동 조건에 대해서 종업원들의 공동 결정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둘 다 독일에서는 상식인데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의역 사고가 안 납니다. 구의역 사고. 그 독일 같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내가 노동을 하는데 나의 노동 조건의 어떤 안전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협의도 할 수 없고 결정도 할 수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이건 노예지. 이건 정상적인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다른 한편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공동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빨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구의역 사고 같은 그런 어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그동안 2세, 3세 경영에 대해서 별 문제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세 경영의 폐단을 기업이 아니라 박근혜로부터 아주 우리가 잘 배웠죠. 잘 배웠습니다. 아주 유감없이 배웠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재벌 2세, 3세 이 사람들도 박근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세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재벌 2세, 3세 이건희 씨부터 재벌 2세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이재용 지금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등장한 게 별로 많이 되지 않았으니까 잘 알려져 있는 이건희 씨의 사례를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볼 수 있겠는데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출근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출근을 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였죠. 이건희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건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이게 북한의 독재자와 이렇게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건희 씨나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여튼 하는 거 특별히 없고요. 집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영화 보고 이렇게 TV 보는 거 좋아하고. 그 무의도식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얼마나 지금 열심히 힘들게 삽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이제는 시정해야죠. 어지간하면 우리가 묵인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정도를 넘은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명백하게 알게 된 거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많은 그 민중들은요 속으로 재벌 총수가 각성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재벌 총수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런 꿈에서는 깨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같이 사는, 같이 잘 살고 우리가 모두 엄청난 재벌 금수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 경제력을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들이 생존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예. 살아야 됩니까? 예. 모두가 가난 앞에서 낙오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늘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거지만 네, 대학을 졸업한다라고 해서 갈 곳도 없고요. 근데 이게 한국 경제가 50년, 100년 전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염려를 해야만 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곳간에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쌓아두고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혼자서 여기서 내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게 아니고요. 예. 같이 우리 사회 전체 제도와 시스템을 보다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예. 이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지요. 예. 아, 이재용 씨의 구속 개인에겐 불행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구말리 같은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에게도 그게 그리스 비극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제우스 신이 개인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예,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예. 예, 모두가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마음 깊이 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도 경제 정의를 위해서 많은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초조하게 이렇게 보내는 오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한국 현대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식민지 이후 해방 이후 진행되어 온 정병유착의 고리의 하나 끊을 수 있을지 저도 지금 긴장해서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것도 일종의 또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예. 이 시민들의 압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일련의 이런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너무나 흥미롭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요. 뭐 책만 안 읽는 게 아니라 영화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부터도 텔레비전을 켜면은 뭐 떠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끝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세세 디테일까지 다 알아야 해서 이 호기심이 끝간데는 모릅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깊은 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쩌다 보면 또 나쁘게 보자면 굳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우리의 관심이 너무 한쪽 쏠려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잊거나 또는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예전에 기억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거예요. 이제는 책을 읽을 때다라고. 그건 대단한 묵시였습니다. 저한테는. 그 말씀에 함축된 너무나 많은 인문학적 그 고민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교수님께 오늘 어떤 책 소개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를 그린 대표 단편집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 하면은
뭐 지도상으로 이 극동아시아부터 근동아시아까지 예. 크게 그려놓지만은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삶들, 풍속들, 뭐 사상들이 다 깃들여 있죠. 예. 우리는 되게 서양인의 관점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데 익숙하지, 예.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데는 좀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도 그럴 게 아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에 의해서,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양 사람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말씀드렸듯이 이 프란츠 파농 얘기하면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을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노란 피부의 하얀 가면을 쓰고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깊은 편견들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근데 그런 편견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그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소설 읽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 다양한 삶들, 풍속들, 그리고 문화들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이곳에도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흡사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러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결의 비밀이라는 이 단편 모음집인데요. 예. 물결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표제작을 포함해서 모두 12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놓치기가 어려운 아주 밀도가 높은 작품들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나중에 소개해드릴 이 베트남의 바오닌이라는 사람의 물결의 비밀이 있고요. 정확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가 쓴 불 위를 걷다. 우리가 필리핀 하면 떠올리는 게 요즘은 뭐 두테르테 정도인가요? 뭐 이 정도인데 그 필리핀의 근대사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예. 고통스러운 근대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의 불 위를 걷다. 또 아주 훌륭한 걸작이고요. 예. 그리고 대만 이번에 뭐 사건이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한데 대만도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하면서 힘겨운 근대 현대사를 통과해 왔죠. 대만의 그 얘기를 그린 리앙이라는 사람의 꽃피는 계절도 있고요. 그리고 태국의 소설 읽어보신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칫까피따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예. 이게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발로 하는 얼굴 마사지 같은 겁니다. 이건 요즘 우리가 읽어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인들이 얼굴을 낯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고 행복해한다는 아주 풍자 가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액 중에서 저 흥룡강성 있잖아요. 흥룡강성의 벌목공의 얘기를 그린 돼지기름 한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의 소설 그 아주 참담한 민중들의 삶을 그린 국쟁이도 있고요. 마하스베타라는 사람의. 그리고 이 사다트 하산 만토라는 인도 사람의 모젤도 있고요. 그리고 터키의 야사르 케말의 하얀 반지도 있고요. 우리가 싱가포르 많이 알지만 싱가포르 소설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싱가포르 고팔 바라담이라는 사람의 궁극적 상품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밀도도 높고 짜임새도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물결의 비밀에 실린 작품들을 하나의 안내 또는 그 이정표로 삼아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 이 아시아의 삶의 풍경들을 하나씩 바라볼 수 있었으면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 표제적인 맨 앞에 실려 있는 물결의 비밀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건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오. 그래서 아주 짤막한데 이 베트남의 바오닌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작가가 쓴 건데요. 여기 홍수로 미군 폭격으로 제방이 터지고 홍수가 나자 그 경비 초소를 지킨 남자가 막 아이를 낳은 그 아내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 떠내려가는 집에서 간신히 아내와 아기를 구하지만 그 거센 물결 속에 잠긴 채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들고 있던 그 낯선 여인의 손길 때문에 갓난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뛰어들겠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남자는 또 아내와 아이들을 뛰어듭니다. 근데 급기야는 그 남자가 아내를 잃고 말고요. 아이만 하나를 구합니다. 이 아이는 물의 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물의 아이가 간직한 그
표정은 바로 베트남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아시아 문학으로 가는 이정표 또는 안내판 정도이기도 하지만 이 물결의 비밀을 통해서 근대 이후 아시아인들이 겪어온 서양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또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왔는지를 맨 앞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물결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읽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김 PD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이고, 별 말씀을요. 좋은 목소리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 소설이라고 하지만 짧기도 하고 대단히 시적인 문장입니다. 그리고 번역도 아주 뛰어나고요.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놓치기가 아까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시간처럼 흐르고 시간처럼 강물 위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가. 그 어느 때보다 밤이면 내 고향 강물은 그 표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비한 반점들로 내 생의 은밀한 비밀들로 반짝반짝 빛났다. 그해 7월 보름날 밤 홍수로 물이 가득 찬 바로 그 순간 미군의 일제 폭격이 우리 마을 앞을 지키던 제방을 겨냥했다. 폭격기의 굉음과 이딴 폭음이 멈추자 강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들판을 덮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며 요란하게 이어졌다. 나는 경비 초소에서 마을로 달려갔다. 그날 오후 아내의 해산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추소를 떠날 수가 없었다. 이제 하늘도 땅도 무너져 버렸고 내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와 자식뿐이었다. 나는 내 평생의 힘을 모두 두 다리에 실었다. 뒤로는 대홍수가 내 발꿈치를 따라왔다. 물은 이미 마을을 덮쳤다. 나는 집에 돌아와 가까스로 아내를 지붕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우리 부부가 올라앉은 초가 지붕이 시커먼 어둠 속으로 휩쓸려 떠내려갔다. 초가 지붕이 막 조각나래 할 때 신의 도움으로 마을 사당 앞 보리수나무 줄기에 걸렸다. 이미 한 무더기의 아이들이 나뭇가지마다 매달려 있었다. 아내와 나를 나무에 오르게 하려고 수많은 손들이 뻗어왔다. 아내는 갓난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한사코 내게는 주지 않았다. 아들인데 안심해요. 아들이니 내가 안고 있을게요. 당신은 찬찬치도 못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다. 비가 퍼붓고 바람이 거셌다. 물이 더 불어나지는 않았지만 물살은 더욱 급해졌다. 보리수나무 가지에는 더 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기진맥진했다. 한 손으로는 아내를 껴안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있었다. 아내는 흠뻑 젖어 바들바들 떨며 탈진해 갔다. 아침이 가까워 올 즈음 우리 부부가 매달린 나뭇가지 바로 아래에서 갑자기 물이 요동쳤다. 허우적거리며 거의 질식해가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어이. 귀신의 손처럼 차갑고 미끈거리는 손바닥 하나가 늘어진 내 다리를 스쳤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여인의 손은 그대로 미끄러져 떨어져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보리수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며 딱딱 부러지는 소리를 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더니 첨벙 내 아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갓난아이가 어미의 손에 들려있던 비닐 포대에서 미끄러져 어두운 물속으로 떨어졌다. 내 아기. 아내가 고함을 지르며 바로 아이를 구하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도 따라서 뛰어들었다. 물은 차갑고 진흙이 섞여 거무칙칙했고 깊게 빨아들이며 강하게 휘감겼다. 나는 아이를 붙잡아 황급히 끌어올려 아래로 뻗은 어떤 손에 건네주고는 다시 아내를 끌어내기 위해 잠수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뛰어내렸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날은 이미 밝았고 비도 그쳐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빼고 기트러찬 구조선 위에 누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미친 듯이 코로 귀로 피를 내뿜으며 죽기 살기로 사람 잡는 물과 싸웠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나는 아내를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군대의 거룩배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나를 물에서 억지로 떼어내려 애를 썼다. 나는 기운이 다해 기절했다. 그리고 불행하게 또 깨어났다. 눈물이 솟구치고 비통했다. 한 여자가 사람들을 밀치며 내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만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죠.
기운을 차려야 아이를 키울 것 아니에요. 하느님의 도움으로 당신이 아이를 구했어요. 맙소사, 세상에 첫 울음을 건네자마자 어휴, 그 끔찍한 일을 다 겪었네. 이 아기를 좀 보세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네. 젖 먹고 실컷 주무시더니 오줌을 쌌네. 착한 것, 어이구. 녀석 아주 흠뻑 또 쌓아놓았네. 그녀는 아기를 어리며 내 아이를 감싸고 있던 담요를 서서히 풀었다.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나는 그저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까무러치게 놀라 현기증이 일었다. 나는 가까스로 터져나오는 비명을 억눌렀다. 내 아기. 나는 담요로 아이를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 아기.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물도 흐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 딸은 소녀가 되었다. 딸은 물의 아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 물에 빠진 아기를 아비가 구해낸 이야기는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알았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아무도 몰랐다. 내 딸조차 알 수 없었다. 단지 강물만이 안다. 내가 뚝에 나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내 아내, 내 아이, 그리고 이름 모를 연인이 늘 강바닥에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시간,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강물도 역사도 모두 변해간다. 그러나 내 생의 아픔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아픔이기에. 네,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이 짤막한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요. 이 베트남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시적 언어로 가득한 작품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인들의 제국주의 시대에 겪었던 고통들, 고통의 아픔의 상처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후산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곳곳에서 베트남에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 크메르에서 수많은 아시아 곳곳에서 이런 상처들이 기억과 함께 되살아오곤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바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어떤 유럽의 눈으로 또 서양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버릇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다 결국은 분열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태에 이르고 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참 우리가 제3세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이죠. 예. 네. 우리도 그렇다면 제3세계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와닿고요. 역사와 이 같은 톱니바퀴처럼 흘러야만 문학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아프고 깊은 그 슬픔들을 역사의 맥락에서 길어 올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진실에 육박하는 우리의 그 고통을 다시 환기하게 해주는 힘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그의 역작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아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들어야 제격이라는 것을요. 서울, 인천, 경기 FM 95.1MHz TBS 라디오로 매일 아침 7시 놓치지 마세요. 아침 7시 95.1 라디오로 들으시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과도한 데이터 걱정 염려되시죠? 또 장시간 청축대에 발생할 전자파 피해. 그렇다면 더더욱 아침 7시 95.1로 들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 브리핑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시크릿 파일 국정원을 보내드립니다. 시크릿 파일 국정원은 김당 기자가 20년 동안 국정원을 탐사 취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권에 그릇된 충성을 바친 국정원의 만행을 폭로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공개되는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대외 작전도 함께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외교학자 문정인 교수가 극찬한 시크릿 파일 국정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하는 안경과 선글라스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보내드리는 선물인데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선물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입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삼성그룹 순환 출자의 정거장이자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이 있는 이곳, 이 회사가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다 아시는 대로 에버랜드 또는 삼성 에버랜드였습니다. 크레이지 블루님, 정유라에겐 수백억을 퍼주고 돌아가신 반도체 노동자에게는 5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재용은 인간 이하입니다. 차디찬 겨울바다님, 이재용이 구속되면 마치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갈로 국민을 겁주는 언론들 참으로 한심합니다. 네, 이런 견해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이자 최순실사님 단골병원 의사인 비선닥터 영재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에서 영세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비선닥터 영재입니다. 저는 어제 특검이란 곳에 불려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형용품과 화장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특검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수완이 좋아서 물건이 잘 팔리는 걸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팔지 말란 얘기입니까? 특검 놈들은 분명히 개평을 나누라고 저를 슈킹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중국 VIP 여성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분을 성형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성형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 성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까? 박복근혜님도 후천적 성형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의혹이 있다며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국 VIP는 성형도 안 받고 떠나버렸는데 제가 무슨 특혜를 받았겠습니까? 이 선생님, 저에게 죄가 있다면 오로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위해 일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특검에서 저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비선닥터 영재님, 네, 영재님이 사법 처리를 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비선닥터 영재님은 최순실세님을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진료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최순실세님을 진료하면서 가명으로
박영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진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감히 구속이나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 대빵인데. 네? 이름 사칭하면 박영수 특검이 가중 처벌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비선 닥터 영재님은 소문난 우유주사의 달인이죠. 그런데 우유주사는 한 번 맞으면 7시간 이상 잠에 빠져 뿅 가지 않겠습니까? 비선 닥터 영재님은 특기를 살려서 특검, 특별검사놈들에게 우유주사를 과다 투약하는 겁니다. 특검 기간인 120일이 다 지나도록 못 깨어나게 말이죠. 네? 영영 못 깨어나면 어떡하냐고요? 뭐 그럼 자살했다고 하지요 뭐. 북한산에다가 시신 갖다 버리고. 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신 나갔다고?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냐? 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아버지에 할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서 세무조사로 괴롭히고 국정원 시켜서 사찰하고 경쟁업체도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3년 넘게 괴롭히고 이딴 짓거리를 저지른 놈들을 처벌 못한다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장모님에게 우유주사를 과다 투여한 비선 닥터 영재님께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한수창이 부른 만수무강하세요 장모님. 딸 가진 부모 마음은 다 그런가 봐. 키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은 백년손님 원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어느 것 하나 만족할 게 하나도 없네. 마음고생만은 시키지 말라시며 기꺼이 허락하신 장모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미옵니다. 깊은 뜻을 받들어서 잘 사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만수무강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